네, 이제 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빔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2D로 건물들을 이제 잘 설계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빔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라 씨와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빔이라는 개념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도입된 지는 이제 그렇게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이 빔이라는 개념이나 역사 자체가 아주 짧은 편은 아닙니다. 아주 그 예전부터 이 빔이라는 개념들은 이미 그 정립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빔이 사실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뭐 최근에 개발된 또는 정립된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BIM은 1970년대부터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빔의 개념을 이제 서술하는 뭐 용어의 차이가 있었을 뿐인데요. 그 3D 정보 모델을 활용을 해서 그 건설 생애 주기 동안 협업을 하는 개념의 이 창시자는 뭐 일반적으로는 그 지금 조지아텍의 척 이스트만 교수님을 꼽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1975년 그 카네기 멜론에 이제 재직하고 계실 때 더 유즈 오브 컴퓨터 인스티드 오브 드로잉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빌딩 디스크립션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현재 빔이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이미 나온 그런 개념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왜 최근에서야 이 빔이라는 게 좀 주목을 받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이제 빔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면 진작에 좀 적용되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생각대로 빔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드웨어나 이 소프트웨어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적용을 못한 거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뭐 PC들이 보급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적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된 것이죠. 뭐 왜냐면 뭐 70년대는 뭐 저희 나라에 뭐 개인적으로 PC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뭐 한 100명 정도도 안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부자들만 갖고 있었겠죠. 네, 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건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1980년대부터 그 빔의 어떤 개론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빔 그 소프트웨어사들, 개발사들에서 2D CAD와 더불어서 이제 빔의 개념을 탑재한 소프트웨어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예. 최근을 보니까 이제 뭐 4D와 5D까지 이제 그래프가 막 등장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제 2D CAD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소프트웨어사들은 이제 그 전에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그래픽 소프트사에 이제 아키캐드가 이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뭐 레빗이라든지 뭐 디지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3D BIM 프로그램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국내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2008년 정도부터 이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턴키라든지 뭐 BTL, 그다음에 현상 설계와 같은 이제 대형 공공발주 프로젝트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BIM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아, 도입한 지 10년이면은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현재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나요? 네, 뭐 빔 관련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대형 건설사나 설계사에서는 빔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전사적으로 빔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는 아직 BIM 도입이 이제 과도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서 다 시행하는 건 아니겠죠. 네, 뭐 이렇게 새로운 프로세스를 이제 도입하는 것은 원래 뭐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이다. 뭐 근데 하지만 점차적으로 빔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뭐 이건 분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IM 기술이나 이런 어떤 개념들이 결국에는 이 빔 도입을 하는 주체들, 뭐 건설사나 뭐 설계사나 발주처한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어떤 것들이 명확해지고 그게 프로젝트 사례로서 계속 국내에서도 나오게 되면은 점차 빔이 확대되고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도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빔이 이제 점차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급하고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빔 전문가들도 필요하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뭐 네. 이렇게 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빔이라는 그 기술, 그다음에 이런 개념을 갖고 설계를 진행해 본 사람들이 아직 소수이다 보니까 이 빔에 대한 어떤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런 부분들,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강점을 지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강의를 잘 들으셔갖고 그 여러분의 어떤 길을 개척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빔을 도입했을 때 어떤 이점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한마디로 빔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빔을 하면은 무엇이 좋은가? 이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빔이라고 해서 빔을 왜 해야 되는지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빔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회사들마다 다를 수 있고, 뭐 국가에서 또 국가의 뭐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동원 씨 말씀대로 뭐 빔을 하는 이유는 그 먼저 뭐 크게 뭐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 뭐 회사 발주처마다 조금씩 도입을 하는 이유는 다를 텐데요. 뭐 빔을 통해서 어쨌든 각자가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겠죠. 뭐 사실 그 개인이건 회사건 또는 국가건 그 이익이 없다면 이거 도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네, 결국에 그 하라씨께서 말씀하신 방금 이익이라는 게 결국엔 돈이 아닐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무는 돈이죠. 네. 실무는 돈이 결국에는 뭐 그 이익이라고 이제 보실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돈 코스트라는 얘기인데요. 뭐 프로페셔널 제 건축가니까 건축학과니까 출신이니까 그 프로페셔널 이제 건축가로서 뭐 사회의 어떤 그 가치나 뭐 어떤 인간 휴먼을 생각해서 세상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건축물을 설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함과 동시에 실무에서는 프로페셔널 아키텍트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이 비용, 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코스트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인데요. 그 첫 번째로는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건설사건, 저와 같이 뭐 설계사무소를 다니는 설계사무소건, 뭐 엔지니어링사건 수주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내 외에서 뭐 대형 설계 몇백억 이상의 이제 대형 그 공공발주 프로젝트는 이 BIM 발주가 점차 나고 있는 추세고 점점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빔이 가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러한 어떤 대형 공공발주 프로젝트에서는 이 BIM 성급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빔이 필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형 프로젝트에서 빔과 관련된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 보도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조달청이라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국가 단위의 대형 공사를 직접 발주를 하고 또 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국가 발주처이죠. 뭐 그것도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갑이네요. 갑 중의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내는 이런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은 굉장히 이익이 되겠죠. 아무래도 공사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그렇죠. 뭐 그런데 그 돈이 많은 조달청에서 얼마 전에 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2015년 11월 19일에 배포된 이제 조달청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조달청 내년부터 맞춤형 서비스의 건설 정보 모델링 의무화라는 타이틀입니다. 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건설 정보 모델링 BIM 설계를 적용하여 발주한다고 밝혔다. 밑으로 좀 가보시면은 또한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의 빔 설계 적용을 촉진시켜서 국내 빔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아래로 또 가보시면은 조달청은 2009년 이후 21건 4조 354억 원의 맞춤형 서비스 사업에 BIM 설계를 적용 발주하였으며 2016년 맞춤형 서비스 사업의 규모는 50여 건, 2조 1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굉장한 규모네요, 진짜. 예, 뭐 기사 내용 그대로 뭐 건설사, 설계사 등은 기업 입장에서 한 해에 자그마치 2조 1천억 원, 약 50여 건에 달하는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빔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네요. 그럼 조달청, 즉 국가에서 저렇게 주도적으로 빔을 이렇게 발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빔의 본질적인 어떤 그 목표이자 뭐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발주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뭐 발주처 입장에서는 그 공공 프로젝트, 그러니까 공공 건축물, 어쨌든 나라잖아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어떤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관리를
공무원 집단이다 보니까 또 관리를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요. 또 뭐 이렇게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성과를 좀 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뭐 이렇게 최신 설계 기술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러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이 기존의 2D CAD로 도면으로 납품을 받는 것보다 이 BIM 모델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편하고 그다음에 품질 평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그다음에 설계 비용이나 건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빔 적용을 이렇게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면은 발주처나 뭐 기업 모두 건축물을 좋은 품질로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싸게 짓는다면은 이익을 거둘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좋게 better 건물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좋은 품질로 지으면 많이 팔리게 될 테니까 이윤이 많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뭐 두 번째로 faster 빠르게 짓는다는 거는 시공사 입장에서 준공의를 맞출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가 이 매출과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뭐 cheaper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것들 좋고 빠르게 지으면서 또 싸게 지을 수 있는 건데요. 발주처는 이제 싸게 지어서 예산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설계자 시공사도 같은 돈을 이제 설계비로 받았는데 공사비로 받았는데 좀 더 싸게 짓는다면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빔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발주처에서 이것저것 낭비하느라 막 공사비 부담도 늘어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줄여다 나간다면 발주처도 줄이고 설계사도 줄이고 시공사도 줄이고 이렇다면은 이제 서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제가 방금 낭비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낭비를 이제 유발하는 그런 문제점, 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요인이 어디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까요, 저희가? 예, 그 건설 프로젝트의 뭐 특성에 따라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뭐 주요한 몇 가지를 이제 꼽는다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 원칙 없고 빈번한 설계 변경, 두 번째로는 재활용되지 않는 정보들, 세 번째로는 협업이나 또 공유되지 않는 정보들,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 단계 애매모호한 목표 정의, 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제 저도 플랜트 설계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본 문제들인데 결국에는 그 실무 담당자들마다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서로 의사소통을 뭐 잘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가끔은 이제 서로 의사소통 하기 막 싫어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막 싸우기도 하고. 예. 네. 뭐 그게 실무죠, 뭐.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게 결국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2D 페이퍼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각 전문 영역을 2D 도면으로서 소통을 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데 같은 회의실에 있어서 같은 얘기를 서로 하는데 건축 설계사무소, 뭐 구조사무소, MEP, 뭐 시공사 같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해도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 이런 오류들을 뭐 제때 잡아내지 못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설계 변경이 또 일어나게 되고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다시 설계해야 되니까 공기가 길어질 거고 공기가 길어지면 건설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술은 늘어나게 되고 배도 나오게 되고 여자친구도 못 만나고 뭐 그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네. 이 빔을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음 뭐 화면을 보시면은 네. 그 3D 이제 BIM 모델은 이러한 문제들을 이 보기 쉬운 서로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도 보기 쉬운 이 시각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 일반 건축주 입장에서도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각 참여자들이 아주 이 시각화된 3D 모델을 통해서 긴밀하고 아주 편하게 소통하면서 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화면이 동영상이 대표적인 그 3D BIM 모델의 장점인데요. 그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설비랑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뭐 구조 부재란 이런 것들이 간섭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간섭 체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섭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플랜트 설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일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BIM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빔을 활용해서 건설 비용을 줄인 그 사례들이 혹시 있나요? 이제 국내 또는 국외의 뭐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께서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빔의 발전을 촉진한 계기, 그러니까 계기
구체적인 어떤 효용을 본 프로젝트를 꼽을 때 일반적으로는 프랭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통 꼽습니다.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 네. 스페인에 있는 네. 빌바오라는 지역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인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밤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프랭크 게리는 이제 좀 독특한데, 뭐 독특하다기보다는 철저하고 치밀한 건축가인데 설계 단기 초기부터 주어진 예산 안에서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아주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을 합니다. 이제 그런 프랭크 게리가 1987년도에 수주받은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은 2013년 완공하기까지 약 16년이나 걸렸습니다. 16년이요?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뭔가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단시 이제 건축계의 사용 방식으로는 계속 단면이 바뀌는 이런 비정형적인 건물인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 CC 도면을 그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없었고, 이제 설령 CC 도면을 이제 2D CAD로 막 그렸다 해도 이렇게 휘어진 비정형의 철골재를 도면대로 생산할 방법이 없었죠. 수작업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이제 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비정형이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좀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없었던 시대였던 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게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유선형, 그러니까 비정형의 뭐 비행기라든지 그 자동차, 뭐 선박과 같이 이런 PLM, 그러니까 이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캐드, 그러니까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에 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카티아라는 프로그램과 철골 상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테클라 스트럭처를 도입을 해서 CC 도면을 성공적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었고, 철골의 이 공장 생산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술을 이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아까 말씀해주신 거기에 이제 도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월트 디즈니 이제 콘서트 홀보다 규모가 더 큰데도 이러한 철저한 설계 검토와 뭐 예산 관리, 그러니까 빔 모델 BI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계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돈도 그만큼 많이 절약이 되고요. 그렇죠. 약 1,0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이제 30억 원 이상을 절감했다고 하고요. 더불어 이 건축물은 뭐 스페인 그 도시의 그러니까 빌바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고, 자, 이러한 건물이 이 도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뭐 빌바오 효과라는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만들어낸 아주 엄청난 건축물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와 공기 절감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빌바오 효과까지 생각을 하자면 이제 그런 기타적인 효과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좀 엄청난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도시가 아예 살아나 버렸으니까요. 네. 그 밖에도 뭐 또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독일의 알리안츠 아레나도 있는데요. 뭐 세계적인 축구 명문 구단이죠. 그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으로 더 유명한 구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네. 뭐 이 바이에른 뮌헨의 홈구장인 그 아주 리베리가 열심히 뛰고 있는 또 레반도프스키도 열심히 뛰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이런 구단의 홈구장은 이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이게 건조가 되었는데요. 이 건축물은 BIM을 적용을 해서 설계 기간을 약 10분의 1을 단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뭐 가까운 중국의 워터큐브, 저희 그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장소죠. 이 워터큐브도 있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된 이 건축물 또한 이 빔을 통해서 공사 비용을 125만 달러에서 약 75만 달러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박찬호 선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 박태환 선수라고 선수라고 제가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좀 발음을 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마디로 이제 거의 반 정도의 비용 같은 거를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혹시 국내 사례도 있을까요? 예, 국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뭐 자하디드, 그러니까 이라크 출신의 여성 건축가죠. 자하디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뭐 DDP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빌바오 효과를 꿈꾸면서 옛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건설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입니다. 네, 이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뽑히고 있는 건물인데요. 건물 모양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죠. 네, 이 비정형적인 곡선과 뭐 곡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주선이 착륙한 것 같은 이제 외형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건물을 시공을 하려면은 기존 2D 작업 방식으로는 굉장히 할 수가 없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을 때 빔의 사용은 뭐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갈수록 또 미래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거대하고 복잡하게 생긴 건물들이 좀 많이 시공이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빔이 당연히 발전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각 나라의 국가건설 기관에서는 그 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장을 하거나 또한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국토부에서 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빔 적용 지침 같은 문서들을 제작해서
사업에 시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빔의 효용 자체가 국가 건설 경쟁력을 또 이제 향상시키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뭐 건설 산업은 뭐 어느 나라에서나 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GDP의 8에서 25%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효율성을 기해서 건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이익이 뭐 될 테니까요. 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에서 빔을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빔을 잘 사용할 줄 안다 싶으면 이거를 이제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를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회사들의 현황이 어떤가요? 네, 뭐 그 방금 이제 소개해드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뭐 이렇게 그 설계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설계사 및 뭐 시공사인 S사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빔을 적용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뭐 다양한 현장에서 이미 빔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G사라든지 대형 건설사죠, 뭐 G사라든지 D사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P사, P사 등 국내 대형 건설사 등은 이미 빔을 통한 현장 관리 및 뭐 실용성 검토 등을 활용하고 있고 빔 전담 팀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빔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입사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 이제 학생들께서 빔을 미리 배워본다면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빔이라는 게, 빔 기술이라는 것이 뭐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빔을 운용할 줄 알고 뭐 실무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실무 경험이 없더라도 빔에 대한 개념이나 프로세스를 좀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빔 관련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안다면 뭐 취업 시 취업이나 뭐 이직을 할 때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산점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욕심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이제 건축 사무소로 이제 설계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빔이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받아가지고 네. 좀 답변을 잘 못해서 좀 당황해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왔어요. 이게 빔에 대해서 막 개념도 알아보고 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봤는데 당장에 그냥 빔을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 뭐 단순히 그냥 건축 정보 모델링입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면 될까요? 예,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고 나서 면접에서 이제 그렇게 대답해 버리면은 예를 들면 건축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면접관이 질문했는데 건축가는 바로 아키텍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뭐 다름이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이 면접관 그분께서 친구분에게 네. 빔에 대해서 자기만의 용어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네. 얘기해 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떤 이러한 개념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뭐 저라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빔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 아까 4D 얘기도 했는데 빔은 아바타라고 제가 뭐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생각하신 방금 거죠? 생각하신 건데 지금 또 대본으로 준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제가 한 건데요, 지금. 아바타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아바타가 준비되어 있는데 왜 아바타일까요? 예,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얘기 즉흥적으로 나오니까 생각했는데 자료는 이미 예, 좀 나와 있네요. 당황스러운데 네. 예, 뭐 영화 아바타 뭐 1,500만 정도 들었으니까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영화 아바타를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이제 어떤 기계를 통해서 어디에 접속을 이렇게 하고 가상의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여러 활동을 그 무슨 행성에서 막 활동을 막 하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건설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빔 소프트웨어로 접속을 해서 가상 환경에서 미리 설계 및 시공 등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바타라고 제가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완공된 실제 건축물을 보는 것처럼 뭐 들어가 보고 구조와 설비랑 아까 뭐 간섭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가상으로 재설계, 재시공을 미리 해보는 거죠. 그래갖고 현실 세계에서는 설계 변경이나 재시공을 굉장히 줄이고 그런 오류들을 잡아내서 굉장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바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빔에 대해서 뭐 이런 명언을 남기신 뭐 분도 있습니다. 뭐 명언이라기보다는 뭐 말씀, 뭐 얘기인데요. 그 2005년에 건축계 뭐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죠. 뭐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톰 메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톰 메인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2000년도에 개최된 2005 AI 내셔널 컨벤션 건물 정보 모델링 패널 토론에서 한 말인데요. 손으로 그린 것을 엔지니어링 할 수는 없다. 수학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면 엔지니어링이 안 되고 엔지니어링이 안 되면 만들 수가 없다. 살아남고자 한다면 변화해야 하며 변화하지 않으면 퇴출되고 말 것이다. 빔, 이것은 그만큼 단순 명쾌한 명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멋진 말을 많이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모조리 면접에 가서 빔은 아바타입니다. 이러거나 아니면은 네. 살아남고자 하면 변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진 않을까. 그러면 어쩌죠? 아, 예. 제가 이제 방금 앞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아바타라고 생각한 것처럼 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빔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여러분들 걸로 체화를 해서 네. 좀 아주 독특한 답변을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방금 하라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만의 용어로 빔을 이제 풀어보는 게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빔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우빔이 남았죠. 왓빔, 와이빔 했고, 한마디로 이제 빔 기반 프로세스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빔을 배우려면은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될지, 또 어떤 툴들을 배워야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또 빔 관련해서 좋은 책이라든지 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전문 강사님께서 잘 아시니까 예. 소개를 좀 해주시고 예. 그런 것들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강의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차시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